네, 이제 다가올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 FOMC 전망 또 최근 채권 시장 상황 주요 환율 흐름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국내 채권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네. 우리가 증시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윤여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증시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네. 뜨거운 증시는 저도 뭐 소위 말하는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데 네. 아니 지금 우리 채권 시장이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안 빠지고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고 네. 이 조금 열이 나는 거죠. 몸으로 치면은 아니 채권 시장이만 최근에 뒤집어졌던데. 네, 주식 시장은 지금 열탕에서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 네. 채권 시장은 지금 냉탕에서 완전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보통 식는다는 표현은 가격이 떨어지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금리가 상황인데요. 오르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5월 달까지 우리 경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네. 뭐 올해 상반기까지 뭐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정책들이 좀 스탑돼 있다 보니까 예. 올해 성장률이 1%도 채 안 될 거다. 우리나라가 뭐 침체 국면 제외하고는 뭐 1% 이하 성장이 잘 안 나오는데 네. 그 어려운 경기였기 때문에 예. 5월에 국고 3년 금리가 2.2%까지 작년 연말에 뭐 계엄정국 때 레벨 다운을 시작해서 2% 초반까지 바닥을 찍었었고요.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2.5%까지 갔습니다. 근데 전일 종가가 3년짜리 국채 금리는 2.9%로 올해 5월보다 무려 0.7%포인트나 뭐 금리 인상을 했느냐 그럴 정도로 상황이 전환이 됐고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지금 3.2%가 넘어서 역시나 70bp 가까이 0.7%가 급등하는 채권의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니 이 차트로 보더라도 국채 선물은 뭐 완전히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고 국채 수익률 금리는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수직 상승이에요. 네. 특히 최근 2달 사이에 아주 가파르던데 네. 이게 지금 누가 안 사주고 누가 던지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5월 달까지는 나쁜 경기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낮춰줄 것이다. 일부 외국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1%대 콜들도 나왔습니다. 어허. 1.5에서 예. 1.75까지 예. 현재 예. 2.5%거든요. 올해도 상반기에 두 차례 인하해줘서 2월과 5월 두 차례에서 3%에서 2.5까지 낮췄는데 아직 갈 길이 더 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기대를 반영해서 채권 시장이 좀 앞서간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지금 주식시장의 이 열기 분위기를 보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많은 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을 디디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도움도 있었지만 확장적 재정 정책 올해만 지금 추경을 45조. 그래서 적자 국채가 원래 올해 국고 발행액이 뭐 무려 200조 원이었는데 이것도 작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네. 거기에 추가로 30조까지 더 들어오면서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공급이 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런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포커스가 통화에서 재정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채권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좀 안 좋은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가야 될 길에서 이만큼 구덩이가 파여 있으니 예. 그거를 이제 성장률의 갭, 아웃풋 갭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 메꾸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준금리가 한 두 차례까지도 인하가 가능하겠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들 나오는 거 보면 코스피 못지않게 올해 뭐 1%도 안 된다는 성장이 올해도 벌써 1%를 넘길 것이다. 좋지는 않지만 내년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8월 달까지만 수정 경감을 내도 1.6%로 좀 걱정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엔 저희 당사도 그렇지만 예. 외국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 중반이 아니라 2자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저희도 2%. 내년에 뭐 주요 아이비들 지금 내놓는 우리나라 숫자 보니까 뭐 2.2% 이상 콜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니까 최근에 채권 시장이 약화되는 건 안전한 채권을 살 바에는 경기가 개선되고 거기에 또 내년까지도 코로나 팬데믹 때 준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 그래서 내년 예산이 8%나 증액이 됐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또 많이 쓰는 거죠. 최근에 또 생산적 금융이라고 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또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투자 쪽에 많이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뭐 금융지주들이 5년간 생산적 금융에 100조 원에 가까운 돈들을 금융지주마다 그렇게 쏟아붓겠다 했으면 그 돈들이 아무리 은행계들이 이익을 많이 낸다 해도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조달의 필요성이 높아지겠죠. 조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은행채 중심으로 채권이 늘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 채권 시장은 좋아지는 경기였건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아까 1%대까지 간다? 아니요. 이제는 지금 2.5%에서 더 낮출 이유가 있느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환율의 안전성, 이 금융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후퇴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까지 이 생산적 금융에 지원하는 채권 시장은 수단으로 이용을 당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 투자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돈들이 또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업들 투자 지원하고 이쪽으로 가면 지금 오늘 코스피 또 4,100포인트 이상 돌파하고 있는데 예. 제가 올해 하반기 내내 보고서에도 쓰고 예. 이런 방송 출연할 때 얘기 드리고 왔는데 채권 시장 계륵이다. 채권은 국내 채권은 이렇게 돌아서는 경기와 정책 여건들 보면 채권 투자하지 말고 이 돈들이 기업들 지원한 쪽 주식 시장의 기회가 아직도 많을 것이다. 예. 예, 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네요. 즉 소위 말해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채권 쪽에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 네. 뭐 수급 측면에서는 일단 채권 공급이 많아서 그런데 네. 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결국은 그만큼 성장률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깔아앉기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반영을 한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의 그 수익률 상승,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이걸 갖다가 보고 두려워할 건 아니네요. 이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데서 주식시장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경제의 파이는 네. 내년도까지 커지는 방향이고 채권 시장도 여기에 좀 순수하게 반영을 하면서 너무 부정적이었던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라도 어떻게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기 때문에 뭐 22년, 23년에 공급망 충격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그때 뭐 제로금리 수준에서 뭐 무려 기준금리가 3.5, 시장금리는 뭐 4%를 뚫고 올라갈 때처럼 그때와 같은 그래서 그때 뭐 신용 리스크로 레고랜드와 같은 사태도 있었고 예.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일부 공사체들 발행 금리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오늘도 어느 신문에 칼럼이 나왔는데 이거 채권 시장 완전 냉각되면서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심각한 단계가 아닌가? 아니요, 이거는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쪽에서 안전자산의 채권을 소외하는 분위기지 주가와 금리는 원래 같은 방향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당연히 위험한 주식 투자에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채권은 지금 경기 좋아지고 성장률 높아지고 그리고 물가도 내년도까지 좀 안정범위에서 윗단에서 놀 것 같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지금 딱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게 환율. 그 하나 빼고는 지금 국내 펀더멘탈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환율 말씀을 주셨는데 네. 환율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연내 달러 환율 2,000원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은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비중을 늘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는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1,450원은 과거 같으면 뭐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되고 네. 대규모의 자금 우리나라의 취약성을 부각하는 쪽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기업들이 1년에 단순히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해서 남은 무역 수지만 해도 500~900억 달러. 거기에 나머지 서비스업까지 다 합친 경상 수지만 해도 지금 800~900억 달러에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플로우입니다. 물론 그 돈들은 일부 기업들이 해외에 또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극제의 역할이 적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건전성을 살피는데 제일 유용한 지표 중에 또 하나로 보는 게 CDS와 같은 부도 프리미엄 같은 걸 보잖아요. 예. 한국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50bp 수준이면 바닥 수준입니다. 50bp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 부도 난리는 없다는 그러니까 프라이싱이네요.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뭐 관 쪽이든 아니면은 뭐 한국은행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1,450원의 환율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 있다. 근데 왜 지금 환율이 이러면 안정화되지 않느냐. 최근에 외국인들도 주식 세게 사들어오다가 뭐 요 근래 또 매도로 돌아서면서 뭐 환율 약세에 또 영향을 주겠지만 제일 핵심은 뭡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사주는 힘의 무려 4배? 제가 순수 잔고로만 따져봤는데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잔고 대비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주식을 사주는 힘이 한 2~3천억 달러 정도는 외국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환율이 뭐 1,300원 레인지가
리즈너블한 수준이었죠.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2천억 달러가 넘게 서학개미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연으로 나가는 속도가 200억 달러 이상. 우리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하면서 매년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200억 달러 정도 하겠다. 지금 서학개미들이 이미 들고 나가는 돈이 그 정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율로 따지면 외국인이 사주는 주식의 힘 대비 서학개미가 한 4배 정도의 힘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 당국자들도 지금 환율이 일부 은행들의 건전성, 외환 건전성 쪽에 조금 위험한 요인이 아닌가. 그거 배제하고 나면 사실은 수급에 의해 설명되는 제가 오늘 뭐 차트를 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제 자료에서 예. 한 달 전부터 제일 메인이 뭐냐면 방금 얘기됐던 그 증권 수지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투자하는 주식 대비 외국인이 우리 사주는 증권 수지. 그게 2010년 이후 환율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환율 전망을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도까지 분명히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 인하도 많이 할 거고 그럼 대외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서 그것도 우리 원화 쪽에 절상이 돼야 되는 그럼 뭐 금리 때문에 좀 우려도 많았잖아요. 미국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으니까 그것도 주는 방향이면 환이 절상이 돼야 되는데 전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단하게 미국 증시 조정을 받아서 서학개미들이 회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의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내년도까지 1,400원대 환율에 당분간 좀 붙잡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시고 외국인들도 심지어 국내 주식 사면서 이래요. 옛날에 주식 투자하면서 무슨 환해지를 하고 그래. 주식으로 더 큰 수익을 거둘 텐데 근데 외국인들이 요즘 국내 주식을 사면서 환해지를 합니다. 미리 환해짠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고 나갈 달러를 미리 사놓는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1,400원이면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실질 시효 환율 기준으로 놓고 봐도 적정성을 따지는 네. 저평가 영역인데도 예. 플로우를 보면 저렇게 자기네 나라 환을 던지면 자기네 나라 통화를 던지면서 나가는 힘이 이렇게 센데 내가 한국 원화를 사주면서 저 나가는 물류에 역으로 수용을 하겠다, 역으로 뚫고 올라가겠다,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 정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분간 우리 서학개미들이 나가는 힘이 어느 정도 좀 슬로해지는 단계를 기다릴 때까지는 환율의 고공행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신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3년 뒤에 네.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렇게까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많이 사러 나가서 보유 잔고가 이제 늘면 네. 지금 연으로 아까 우리 지금 200억 달러씩 사나가는 매월 연으로 그 정도 힘이 굉장히 센데 1년에 이제 배당이나 이자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한 3년 후에 예, 3년 후에.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또 그게 또 이 200억 달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가계 민간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 수익이 200억 달러를 넘기 시작했어요. 어허. 3년 뒤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무역 수지가 얼마라고 했죠? 지금 현재 한 5, 600억 달러도 예, 번다고 예. 했죠? 3년 뒤에 그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배당이나 이자로 받는 게 그 정도 된다.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팔고 사서 남기는 돈을 이제 우리는 개미들이 이자 소득으로 금융 소득으로 그 정도의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이 바깥에 나가 있는 해외 투자가 우리나라 환율의 안전성을 되려 역으로 담보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그 사이에 뭐 급격히 회귀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1, 2년 동안은 원화가 조금 고공행진하면서 좀 약세에 대한 부담들,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해도 네. 그 노이즈가 있겠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도 아니고 네. 경기는 분명히 내년도까지 좋아지는 방향이고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이 펀드 플로우에 대한 환율 설명력이 제일 높아서 예, 지금은 좀 그 부분만 유의해서 잘 봐야 되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는 좀 조정을 받아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네.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제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 이게 또 환율에 어떤 그런 수급적 영향을 준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우리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쉽게 안 떨어지니까 그 기대 수익까지 앵커돼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환율 보면 강남 부동산 같다. 자, 이제 우리 윤 팀장님 뭐 이제 두루두루 이제 거시도 보시고 이제 일단 채권 위주로 이제 해오셨는데 이게 시장에서 참 시장이 어렵다. 그리고 함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많은 또 이렇게 채권 쪽에 이렇게 경도된 어떤 전략가들은 한 1년 정도 얘기했죠. 이제는 채권 살 때입니다 했는데 그 전략은 지금까지는 실패예요. 그냥 뭐 일단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채 말씀하시는 미국채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 채권은 저는 올해 하반기에 계륵이다. 이거 더 담을 때가 아니다. 계륵이 예. 아니라 이거는 뭐 손실이죠. 아, 예. 평가 손이 날 네네. 정도니까 그렇다 치고 네네. 또 하나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고 워낙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주식 시세판 우리 국내만 봅니까? 장 끝나면 또 미국도 봐야 되고 눈이 빨갈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 온갖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제 봅니다. 네.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 유튜브 제작자의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썸네일에서부터 드러나요. 네. 어느 쪽은 벌써 대한민국 IMF 온대요 또. 곧 망할 것 같대. 뭐 다 떠난대. 네. 외국인들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공포감이 와. 네. 근데 그런 내용과 지금 윤 팀장님의 설명은 또 전혀 다른 얘기야. 네네. 그 지금 이제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갖춘다. 사람 균형 감각 쉽지 않죠.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게 이제 사람 소리인데 네. 현재 그렇다면은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은 한국 펀더멘털이 나쁘다는 반영이 아니고 네. 좋은 거고 주식 시장이 갈 만한 재료고 외환 시장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엔화가 이렇게 약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예. 일본도 지금 정권이 이제 뭐 자민당 내에서 바뀐 네, 거긴 네. 하지만 워낙 이제 제2의 아베라고 불리우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 들어오고 나서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그 2010년대 그 강한 엔화 약세로 니케이 증시를 사상 예. 최고치까지 끌어올 때 예. 제일 원동력이었고 올해도 일본이 경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경기와 물가의 고열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식지 않을까 했는데 지수 기준으로 미국 증시를 또 아웃퍼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올해 셧다운이라든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이 뭐 9개월 동안 통화 정책을 쉬다가 겨우 이제 뭐 고용 식구하면서 금리 인하에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잘 보시면 미국을 이긴 증시들 3월 달에 독일이 방위비 중심으로 재정을 늘리면서 22는 뭐 충분히 기준금리를 2%대까지 먼저 안 좋은 경기 여건 때문에 낮춰놨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재정의 자극이 들어오는 거죠. 글쎄. 6월 달부터는 중국이 지방부동산 포기하면서 양에서부터 이제 재정을 중국이 지금 재정 적자의 GDP의 8% 9% 미국보다 더 씁니다. 정부 부채가 늘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도 역시나 최근에 8대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절대 상해 종합 지수가 올해 두 자리 20%대 넘고 있거든요. 네. 홍콩은 뭐 30% 이상 상승하면서 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활용점점이 우리나라죠. 사실 한국도 내년도까지 잠재 성장률 정도 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일본과 견줘서 얘기하는 게 우리도 금리는 작년부터 한 100bp 정도 낮춰놨는데 금리를 더 낮출까 했는데 올해부터 추경과 내년도까지 예산 확대하면서 정부가 돈을 확 들이부어놨죠. 그게 올해 코스피가 글로벌 어느 증시보다 아까 태어나서 이런 강세는 처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원동력이 됐습니다. 일본은 재정이 그만큼의 역할은 왜냐하면 일본 정부 부채가 너무 높고 일본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우리 30년짜리 국채 금리보다 최근에 그렇게 급등했다고 하는데 한국이 예. 일본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일본이 3.1대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엔화가 약세를 갔더니 그 통화 약세로 일본 기업들이 이익을 낸다고 지금 니케이가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유동성 공급자가 올해 미국 증시가 그래도 어제도 또 급등하고 10%대 중반 올랐지만 미국 증시를 아웃퍼폼한 지역 대비 미국은 올해 유동성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근데 BOJ가 저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다들 기대하고 왔는데 그래서 일본 시장 금리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약간의 브레이크만 잡아줘도 일본 내에서도 또 유동성 공급이 진행이 되네. 그게 최근에 또 니케이의 상대적인 강세를 또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라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내년도까지 미국이 분명히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정부가 돈을 쓰고 이번에 셧다운 끝난다라고 어저께부터 기사 나오고 네. 그게 미국 증시에도 도움됐지만 저는 이게 내년도까지 내년 중간 선거 전까지 큰 틀에 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원할 정도의 그 합의는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민주당이 요 근래 지방선거도 다 뭐 주지사선거도 이기면서 예. 단기 예산 중심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조율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 쪽이 내년도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무난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난 2년 바이든 행정부 때 막 재정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때와 같은 유동성 공급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막 서학개미들이 뭐 해외 주식하면서 원화가 약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내년도에도 유동성이 공급되는 지역에 조금 더 위험자산 투자의 기회가 있고 그들 지역의 금리가 왜 오르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아까 얘기했던 독일이나 일본도 금리가 올랐는데 네. 유동성 공급자들은 거기에서 재정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내년도에 그 정도의 힘을 낼 수 있을 거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올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흐름과. 그래서 미국 지수가 내년도에 두 자릿대 수익률을 거둔다고 한들
다른 지역 대비 아웃퍼폼을 할 거냐. 그건 분명히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지금 식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를 방어하는 수준이 되는 그 정도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는 통화 공급이나 뭐 보는 통화 몇 바퀴 돌린 M2나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던데 맞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풀리는 거예요 돈이 우리나라 지금 지금 우리도 혹자는 1조씩 풀린다던데 하루에 그 이상이죠. 사실 이게 지금 어쨌든 생산적 금융 쪽으로 끌어내서 기업들이 내년도에 보니까 사업 계획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기업들 만나면서 재무팀이나 재경팀들 내년도 사업 계획들 보면 제가 제일 최근에 재밌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기업을 운운하긴 그렇지만 네. 한전이 내년도 사업 계획이 굉장히 많답니다. 한전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데이터 센터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생산적 금융에 맞는 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에 제일 필요한 건 역시나 전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기 여건 아까 뭐 일부 자금들이 해외 투자를 더 아니 올해 코스피가 7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저로서는 좀 의아하고 저는 올해 저도 뭐 코스피 4,000포인트 연내 보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 여건들 전환이나 이런 정책적 지원을 생각했을 때 지금 주가 지수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지금 뭐 이제 좀 밸류업 같은 프로그램들 하면 납득이 되는 수준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